6건 한번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목적물은 객체를 말하는데요. 양가를 번에 타인 소유 물건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반환을 거절하는데 자기 물건을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조심하실 게고 양가로 2번에 있는 건데요. 우리 건물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을 해요. 뭐 10% 완성되면 얼마, 20% 완성되면 얼마 이렇게 도급계약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완성된 건물은 도급인 즉 건축주가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공사 잔금을 안 주면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게 돼요. 왜? 토급인 소유 건물이니까.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수급인 즉 공사업자의 재료와 노력으로 다 져라. 짓고 돈은 한꺼번에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수급인 즉 공사업자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한 건물이 있다. 이때는 우리 판례가 그건 수급인이 원시 취득한다 그래요. 누가 원시 취득한다고요? 수급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안 준다 해서 수급인이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양가로 2번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그럼 얘는 공사대금을 어떻게 받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거고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건 걱정 안 해요. 뭐 어떻게 받겠지. 그걸 걱정을 하고 계죠. 그런 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얘는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까? 이런 건 안 나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떨어져. 떨어져. 유치권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세길 박았죠? 네. 자,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꼭 이 물건이 그러면 유치권자 소유가 아니면은 꼭 채무자 소유여야 되냐?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개한테 물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말을 유치했어요. 유치했는데 이 말이 갑 소유가 아니라 갑이 병한테 빌린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채무자는 갑이지만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꼭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유치권자 소유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달라도 상관없어. 얘는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와서 말 돌려달라 그래도 얘는 뭐라 하는데 나 받을 돈 있어. 받을 때까지 못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련관계라고 해서 법조문에서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결련관계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게 그 중에 두 번째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거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거 뭐냐면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건 자체. 이게 뭐냐? 그 물건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 채권. 즉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을 말해요. 대표 중에 아까 개한테 물린 거, 공사대금 같은 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같은 거, 수리비, 세탁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 즉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니까 결련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양가로 1번에 있어요. 됐죠? 양가로 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거. 대표적인 게 비용상환 채권 같은 거. 동그라미 2번 목적물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것들. 3번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들. 이 세 가지가 전형적으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오른쪽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보증금.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로 유치할 수 있나? 안 된다. 결련관계가 인정 안 돼요. 보증금. 동그라미 2번에 권리금. 권리금 안 돼요. 동그라미 3번에 부속물 매매 해갖고 부속물 매매대금이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하면 부속물 매매대금이 생기죠. 그거 안 돼요. 4번은 나중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볼 건데 신탁자 어쩌고 저쩌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5번에 건축자재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업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했는데 안 줘. 안 준다 해서 그 건물을 유치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 5개예요.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신탁자, 건축자재 요런 말이 나오면 요건 끝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461페이지를 딱 키워드 5개만 보고 넘어가면 되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5초도 안 걸려요. 복습할 때. 그렇죠? 네, 너무 좋아. 다음 페이지 매매대금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의 변제기 도래인데 요거는요. 요거하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요거하고 요거. 갑이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수리비 안 주면 자동차 안 내주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은 유치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골이야 거기가. 그래서 내가 수리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는 오늘 저녁에 찾아가고 수리비는 일주일 있다 주겠다. 월급이 일주일 있다 나오는데 그때 주겠다. 그랬더니 단골이니까 수리하신 분이 오케이 했어요. 자, 저녁 때 가져서 차를 찾으러 갔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수리비는 언제 주기로 했어? 일주일 뒤 아직 변제가 안 됐어요.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뭘 한 거예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저당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당권. 은행에 돈을 빌려줘요. 채권이 성립했어요. 근데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 성립하죠. 그러니까 다른 담보물권들은 채권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다른 담보물권들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담보물권은 일단 성립을 해요. 했다가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때 담보물권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치권을 뺀 다른 담보물권들은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 권리의 실행 요건이에요. 실행 요건. 근데 유치권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게 이제 다른 담보물권과의 좀 다른 점이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 간에 뭐가 없어야 돼? 유치권 성립을 배제한다. 근데 아까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라 그랬어요? 법정. 보통 법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강행규정에 가까워요. 우리 법정상권 당사자들이 배제 특약 못해요. 305조나 366조 법정상권 있잖아요. 이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우리 판례가 무효라 그래요. 그럼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이거 배제 특약하면 무효여야 되잖아요. 아, 유효라. 이것도 가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잘 나와요. X야.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봤지만 얼마든지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할 수 있지요.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네 번째 요건이 적법한 점유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불법 점유인 경우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점유권을 할 때요. 도둑놈이 자동차를 훔쳤어. 타고 다니다가 고장났어. 도둑놈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어. 소유자가 나타났어. 자동차를 돌려줘. 돌려줄 때 내가 네 자동차 고쳤으니까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죠? 악의의 점유자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터져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야. 안 된다예요. 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슨 점유여야 돼? 적법 점유. 그래서 불법 점유자는 불법 점유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터져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근데 판례가 하나 남아요. 임대차가 끝났어. 갱신 안 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 그럼 임차인은 뭘 돌려줘야 돼? 목적물을 돌려줘야 돼.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못 돌려주고 있어. 그럼 이때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못 돌려주고 있다면 그때 임차인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점유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뭐가 고장났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어. 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적법 점유 상태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들였을 때는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유치할 수 있는데 좀 전처럼 불법 점유 상태에서는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적법점유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 점유가 우리 점유권에서도 봤지만 직접점유도 있고 간접점유도 있죠. 잘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을이 갑의 말을 유치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말을 유치할 거예요. 근데 갑이 찾아왔어. 야, 나 손해배상할 돈 없다. 차라리 이 말을 동네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아서 손해배상에 충당하라고 갑이 승낙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을은 빌려주고 차임을 받아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겠죠. 그럼 요때 을과 병관계,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관계 터져봐. 얘가 말을 직접점유, 을이 말을 간접점유.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 와가지고 내가 말을 딱 1시간만 타고 돌려주겠다. 나를 믿어달라. 자, 갑이 청약을 했죠. 1시간만 타고 돌려줄게 라고 청약을 했어. 을이 그래서 오케이 했어. 계약이 맺어졌죠. 에? 그 계약에 터져서 을이 말을 건네줬어. 점유 매개관계가 성립했어요. 계약. 을이 간접점유, 갑이 직접점유하죠. 즉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해요. 이거는 안 된다고 우리 판례예요. 왜? 유치권이란 건요.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자가 심적으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유치권의 본질이에요. 유치권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채무자로 하여금 뭘 주기 위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갑이 뭐 1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건 어쨌건 일단 돌려받는 순간 갑은 무슨 생각을 해요?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질 않아. 이건 유치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괜찮지만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법점에서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로 2번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묻지 않는다. 양가로 3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가 아니다. 유치권자로서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4번 불법 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예컨대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불법 점유죠. 그동안에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65페이지 마지막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그랬어요. 지난 순환에는 5개 요건만 머릿속으로 외우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됐죠? 다음 순환에는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그럼 되죠?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은 별거 없어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어떤 게 있고 의무가 어떤 게 있는가요?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권리.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유치할 권리일 거예요. 유치할 권리. 그렇죠? 유치할 권리라는 게 뭐예요?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이에요.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가 됐어.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도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유치권입니다. 두 번째로 위에 경매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황당합니다. 우리 민법 32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문을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면 아,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로부터? 경매대가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322조 1항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당연히 우선 변제를 위해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건 뭘까?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함으로써 채권자라 하여금 심리적으로 변제를 강요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어렵게 해석을 해요.
이런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원래 담보물권자의 경매권은 목적물을 경매해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이에요.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도대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이 경매권은 의미가 뭐냐? 당연히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팔아버리겠다라는 의미의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환가를 하기 위한 경매라고 돼 있죠? 환가를 하기 위한 경매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다. 이게 두 번째 권리예요. 한 장 넘깁니다. 양가로 4번에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변제 충당. 밑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탁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경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탁물 하나 경매하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하는 권리가 간이변제 충당이에요. 경매를 하지 않고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하는 권리가 간이변제 충당인데, 간이란 말이 뭘 거예요? 이거 간이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전혀 간단하고 쉽질 않아요. 이름 바꿔야 돼. 이거 복잡변제 충당이라고. 왜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요건이 4가지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야 돼. 세탁물 하나, 티셔츠 하나 감정인 평가를 거쳐야 돼. 이때 감정인은 누굴까?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감정평가 맡기면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기본이. 이 간이변제 충당이 이게 이름을. 그리고 법원에 청구해야 돼. 환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도대체 이런 시잘데기 없는 권리를 왜 줬을까? 마지막 것 때문에 그래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 돈 안 갚으면 목적물 경매할 거야. 내가 이거 그냥 소유권 가져갈 거야. 경고하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간이변제 충당은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하는 거, 그것도 주된 기능이겠지만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를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빨리 돈 갚으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간이변제 충당 요건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2가지가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할 수 있다. OX. X.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충당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충당하라 이렇게 판결해 줘야 돼. 또 하나가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X. 이렇게 됩니다. 요건 4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간이변제 충당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2번에 유치권자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거기 박스 안에 323조가 있고 2항이 있습니다. 자, 과실수취권하고 요 323조 2항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 말 생각해 봅니다. 을이 말을 유치하고 있을 때 담보물권은 사용수익권이 없다 그랬죠.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23조 2항 유치권자의 의무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그럼 뒤집으면 물론 예외는 있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원칙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집으면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갑이 을에게 빌려줘라. 다른 사람에게. 승낙을 했어. 그래서 빌려줬어. 대여를 했어. 요게 나오죠? 네? 요게 과실이에요. 이걸 수취해서 을이 어디에 충당을 해? 원본과 이자에 충당을 하게 돼요. 이런 의미의 과실수취권이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과실수취권은 옆에 쓰세요. 변제충당권. 원래 이름은 변제충당권이에요. 근데 조문에는 과실수취권이라고 해놨어요.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우리 선의 점유자한테도 과실수취권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안 나.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201조 1항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이미 2주 전에 봤어. 오래됐어. 그때 괜히 말씀드렸다.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하고 구별하시라면 더 못할 건데. 하여튼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똑같은 과실수치권이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거는 변제 충당권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걸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과실수치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무슨 권이다? 변제 충당권의 의미구나. 이렇게 기억하시세요. 묶어가지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으로서 나오는 이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지막이 왼쪽에 비용상환청권이에요. 을이 말을 유치하면서 사료 먹이겠지요. 굶겨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사료값 받아내야 되죠. 또 말을 고급지게 꾸며가지고 말값을 올려놨어. 유익비라고 해요. 이것도 받아내야죠. 그걸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비용은 말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손해배상만을 해. 그럼 물은 한마디 또 하면 돼. 이 말이 처먹은 값 낼 때까지 말을 또다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필요비,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6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됐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의무 2개가 있어요. 아까 봤던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 또 하나가 을이 말을 보관을 할 때 함부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돌봐야 돼. 이렇게 잘 돌봐야 될 의무를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주의 의무. 조심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주의 의무가 민법에 2개가 있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훨씬 강력한 주의 의무인데 유치권자에게 바로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23조 1항. 아까 그 승낙 그 위 바로 조문. 323조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세요. 을도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을이 자기 말에다 먹이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먹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 말과 똑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말보다 더 조심조심 다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입니다. 그런데 을이 지 말보다 더 안 좋은 걸 먹이고 앉아있어. 의무 위반했죠. 승낙도 없이 빌려줬어. 의무 위반했죠. 그럼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23조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치권자가 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형성권입니다. 갑이 와가지고 말 돌려줘. 그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형성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 468페이지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다. 거기 소멸사에 보면 326조가 있어요. 요거 체크만 하세요. 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 의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를 이해합니다. 327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시다. 자, 요것만 오늘 이해하고 끝냅니다. 여기를 보세요. 갑이 이 말을 꼭 써야 돼, 지금. 근데 돈은 없어. 돈을 줘야 말을 돌려줘, 을이. 고민하다가 소를 끌고 가요. 소를 끌고 와서 갑이 이 소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말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있다. 이게 327조.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근데 첫째, 상당한 담보를 주라 그랬어요. 이때 이 상당한 담보의 뜻이 뭘까? 예를 들어서 말값이 1000만 원이고요. 얘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에요. 이때 갑이 가져오는 그 다른 담보가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상당한 담보여야 될까요? 100만 원에 상당한 담보일까요? 여기에 상당한 담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담보에서 상당한의 뜻은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해석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꼭 물건 안 갖고 와도 돼요. 갑이 보증인을 한 명 데려와서 얘하고 보증계약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적 담보도 돼요. 상당한 담보에. 세 번째로 갑이 닭을 가져왔어. 뭘 갖고 왔다고요? 닭이 얼마짜리? 3,000원짜리. 당연히 갑이 닭을 가져와서 닭을 담보로 잡고 말 돌려줘. 얘는 뭐 할까요? 거절.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그래서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승낙을 대신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돼요. 아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었어요. 그러나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라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문이 있고요. 오른쪽 2번에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그렇죠? 마지막이 점유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자는 개념 자체가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을이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 도망을 갔어. 지 집으로. 점유상실했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 네, 소멸이에요. 점유상실은 유치권 소멸 사유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말이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고 알아봤더니 갑이 밤에 몰래 와서 가져가 버렸어. 이거는 을이 점유를 상실하기는 했지만 점유 침탈에 의해서 점유가 상실된 거죠. 말이 스스로 도망간 건 점유 침탈이 아니에요. 누가 점유를 침탈한 게 아니야. 그런데 갑이 와서 몰래 가져갔다면 을이 점유를 상실하기는 했지만 점유 침탈에 의해서 상실한 거예요. 이때는 204조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1항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그러니까 결국 을이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는데 그 점유 상실의 원인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경우라면 그때는 요 204조에 터잡아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반환을 받았어 만약에. 그럼 우리 판례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점유상실에서 기억하시기 이제 그거예요. 됐죠? 그 정도가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지금 보신 이 내용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유치권 문제 90%가 풀립니다. 에? 이 정도만.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유치권 문제 거의 다 풀리니까 이 정도 잘 생각하셨다가 유치권 문제는 2문제 나면 꼭 맞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당권은 왜 찍어야 되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지우기도 힘들어. 보통 담기 열리면 한의원 많이 가죠. 침 맞고 막 부항 뜨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의가 이상하게 잘 안 맞아요. 양약이 그렇게 잘 맞아요. 저는.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를 때려 먹습니다. 그럼 조금 난데 안 먹었더니만 저는 양약이 그렇게 잘 맞아. 이상하게 보면.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요. 종합감기약 있죠. 예? 그거 보통 한 번에 2알 먹잖아요. 저는 한 4알을 먹어요. 조금 심하면 한 6알을 딱 먹어요. 그러면 거의 사람이 뽕 맞은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 기분이 막 뽑아주시면 이렇게 돼. 근데 그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 똑 떨어져요. 간은 손상이 될지언정 예, 감기는 똑 떨어지는. 요새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무식하죠? 네, 좀 무식해요 제가. 그런 쪽으로는. 글쎄 말입니다. 예, 약간 제가 그런 곤조가 있어요. 좀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세요. 법을 공부하니까 완벽할 것 같죠? 예, 친구한테 보증 사기도 당하고요. 예.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예. 저도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변호사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물어보기도 쪽팔려. 그거 알면서 당했냐고 하도 찬소리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쪽팔려. 예. 2번이나 당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계약서 꼭 쓰세요 맨날 얘기하죠. 계약서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당해. 예. 뻔히 알면서 당해요.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심화된 판례를 설명드리는데 딱 제 사례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참 웃고 다녀요. 자, 저당권. 의의하고 특징이 있을 거고요. 저당권의 성립이 나올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력 범위의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재산 취득자라는 의미 하나 나와요. 365조, 366조가 나오고요. 저당권 침해가 나와요.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효력일 것이고요. 저당권을 성립했다는 건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그렇죠? 취득 다음에 변경이고 변경 다음에 소멸이죠. 이런 게 쭉 나와요. 변경, 양도를 말해요. 저당권은 양도. 그리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거예요. 특수저당권이 두 개가 나와요. 공동저당이라는 놈하고 근저당이라는 놈하고. 우리 소유권에서도 공동소유가 있었죠. 만만치 않았죠. 오,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 땡큐. 안 나와, 올해. 연장 2년 안 나와. 얼마나 고마워. 작년에 나왔으니까. 야, 올해 요거 보면 돼. 틀려야 되고,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하긴 하는데, 저당권 문제는 하나만 맞자. 기본적인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요 특별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저당권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아파트가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대출합니다. 채권이 있어요. 은행은 보통 이 아파트에다 뭘 설정하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저당권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채권자가 저 아파트를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아까 유치권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를 했어. 질권도 점유를 해요.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결국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질권이나 유치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저당권은요,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저당권자가 뭘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것만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뭘 넣어서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부터 뭐를 받는, 우선 변제를 받는 이런 권리를 말해요. 그럼 저당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장 딱 들어맞는 게 저당권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전형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저당권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제공한 아파트에 여러분이 저당권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방어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저당권자라면 어떻게 내 돈을 회수할까?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 방법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자, 그래서 일단 의의를 봅니다. 한 장 넘기면 470페이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물살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상입니다. 상. 물살을 왜 보증을 해? 물상입니다.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대신 돈을 갚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물건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갑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걸 담보로 제공할 텐데 갑의 아파트가 아니라 아버지 아파트예요. 아버지가 대신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 빌려서 사업해라. 그러면 채무자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채무자나
제3자,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라고 나오죠. 점유하지 아니한 채 지배하고 있다가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변제가 없을 경우 경매를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저당권은 특징이 유치적 효력이 없다. 전형적인 가치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전형적인 담보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특질이라고 있는데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필요 없고요. 밑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 자, 아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저당권은 반대로 99.999%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 성립합니다. 그래서 약정 담보물권 이렇게 불러요. 물론 딱 하나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대 차이가 한번 있어요. 법정 저당권이라고. 어쨌든 99.99% 계약을 통해 성립하게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양가로 2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객체가 돼요. 토지와 건물. 단 우리 민법 371조에서는 토지 건물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4가지가 됩니다. 동산은 안 돼요. 민법상. 특별법에 의해서 동산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는 있으나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간단히 이런 게 저당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성립하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는 계약부터 하겠죠. 은행 가서 대출 약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정 계약을 해요. 그렇죠? 자, 대출 약정이 뭐죠?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 계약. 이거 누구하고 누가 해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하겠죠. 자,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해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된 계약인 뭘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이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요 놈은 동일인이어야 돼요. 즉 채권자가 저당권자여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 할 때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원칙 채권자가 뭐여야 된다? 저당권자. 당연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설정자는 꼭 채무자여야 돼요? 아까 아니라 그랬죠.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물상 보증인 제3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다를 수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계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한다. 약정 담보물권이다. 2번 계약 당사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다. 양가 넓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와 일치해야 된다. 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양가로 3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3번의 양가로 1번 계약하고 등기해야 된다. 채권의 채무자 이런 것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한 장 넘깁니다. 4번 저당권의 객체.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왜? 아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물을 유관으로 봤을 때 그 목적물에 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가 유관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 따위를 통해서 이 물건에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라 라고 합니다. 그걸 저당권의 공시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당권의 공시원칙 때문에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민법에 인정한 게 부동산이라 그랬고요. 지상권, 전세권이라 했습니다. 첫째 부동산이면 셋째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됐죠?
나머지는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예컨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으나 민법상으로는 토지 건물하고 지상권, 전세권이 됩니다. 5번 채권. 이 채권은 보통 돈을 빌려주니까 금전채권이겠죠. 근데 꼭 금전채권에 한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안 주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그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미리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전채권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재 금전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미리 저당권에서 담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현재 채권이 없이 장래 발생하는 채권. 이것도 될까? 됩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반드시 현재 채권이 존재할 필요는 없겠구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되는구나. 자, 오른쪽 양가로 1번. 보통 금전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금전채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섯 번째 줄. 나중에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저당권에서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3번. 장래 채권도 된다. 그랬죠? 장래 발생할 특정 채권이든 불특정 채권이든 저당권에서 담보할 수 있고 특히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이라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게 보통이기는 하지만 99.9% 딱 하나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649조 임대차에 있는데요. 요건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 다른 건 안 돼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미루고 안 주다가 2년이 됐어. 요거를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그걸 받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인이 그 임차치 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해버려요. 그러면 예컨대 갑소유 땅에 을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얘가 차임을 2년 이상을 안 줬어. 그럼 얘는 이 건물을 압류해. 누구 소유 건물이야? 을 소유 건물. 그러면 얘는 요 건물 등기부에 압류권자로 등기가 돼요. 뭘로 등기된다고요? 압류권. 그걸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게 649조 법정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어요? 압류권자로 등기돼 있어요? 압류권자로. 근데 아까 저당권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저당권을 등기 또는 등록하라. 공시원칙이 있었죠. 근데 이건 지금 저당권으로 등기된 게 아니라 압류권자로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으로 보죠. 그래서 649조는 저당권의 공시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으로 등기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저당권 공시의 원칙의 예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가로 법정 저당권 하나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보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조문도 666조야. 기분 나쁘게. 부동산 공사 수급인 건물 건축업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건축주가 싫어 그러면 안 돼.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건축주가 노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있으나 뭐너. 그래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어도 이걸 안 가고 막바로 그냥 뭐 해버려? 유치.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물론 이걸 행사해서 건축주가 오케이해서 저당권 등기해주면 참 좋겠지요. 안 해주면 그때 유치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효력이 이렇게 있는데요. 개념을 좀 잡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피담보채권의 범위고요. 또 하나가 목적물의 범위예요. 이 두 가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란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뭐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경매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저당권자가 그 경매대가로부터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느냐, 무엇을 우선 변제 받느냐, 이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예요. 저당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내야 될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느냐, 이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360조 조문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목적물의 범위는 역시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저당권자가 어디까지 경매를 넣을 수 있으며 그게 경매가 되었을 때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가 이거예요. 둘 다 경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이때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360조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요걸 우선 변제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5개를 딱 정해놨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479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 5개가 있죠. 딱 요 5개 한정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밑에 보면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하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지연배상이 그 위에 있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다른 말로 지연이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연체이자, 이자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연체 이율은 약정이율보다 훨씬 세죠. 예?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닙니다.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이거 몇 년분만 배당받아요? 1년분만. 예? 저당권자에게 좀 불리하죠? 불리해요. 어쨌든 이렇게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있고 그 중에 지연배상은 1년분만 배당받는다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목적물의 범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주유소 부지가 있고요. 주유소 건물이 있어요. 유료 저장 탱크가 땅에 묻혀 있고요. 주유기가 있어요. 세차기가 있어요. 요즘 주유소 대부분 세차기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빌렸어요. 빌리고 주유소 부지하고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겠죠. 자, 이걸 경락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자, 병원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딱 왔겠죠. 근데 갑이 이거 파내고 있고요. 이거 뜯어내고 있어요. 병이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겠죠. 그래서 갑은 뜯어낸다 그래.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낙찰받는데 왜 네 멋대로 뜯어내냐 그래요.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낙찰받은 건 땅하고 건물 아니냐. 맞죠? 안 맞나? 맞잖아. 병이 낙찰받은 건 뭘 낙찰받았어? 땅하고 건물. 그러니까 병이 그렇긴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어디까지 낙찰을 받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거에 대해서 자,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저당권의 건 토지 건물뿐만 아니고 이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 여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목적물의 범위예요. 다시 말해서 병이 낙찰을 받았던 땅하고 건물을 땅 건물뿐만 아니라 이것도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요게 부합물인지 종물인지만 판단하면 되죠. 자, 부합물이란 구성 부분이 되어버린 게 부합물이에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게 부합물이에요. 이게 부합물에 해당돼요. 분리 불가능, 분리가 어려워,
분리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이런 것들이 부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병이 취득합니다. 두 번째, 종물은요. 토지나 건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이란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유기 고장나면 떼내고 새 걸로 교체하죠. 세차기도 이런 거 막 고장나면 새 걸로 교체하죠. 그럼 주유기나 세차기는 토지에 부합된 게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야. 독립한 물건 중에서 원래의 물건의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거. 이게 종물이에요. 자, 주유기, 세차기 모두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때 주유소의 일상 용도가 뭐예요? 기름 넣는 거죠. 그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게 이거 일상 용도에 제공되죠. 그럼 이건 종물이에요. 근데 이거 주유소의 일상 용도가 세차예요? 제공 안 되죠. 그럼 둘 다 독립은 되어 있으나 그 중에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건 뭐만? 주유기만. 그래서 병은 요것도 낙찰을 받아요. 요거는 안 돼. 이렇게 결론해요.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있었던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자, 이게 부합물, 종물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부합물이 뭐고 종물이 뭐다. 그리고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전후를 묻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쳐요. 아까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가요. 갑이 병한테 월세를 준 상태야. 그래서 월단위 차임이 나와. 이 차임이 과실이죠. 그래 안 그래?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월세를 얘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저당권자가 월세를 왜 가져가? 갑이 받아야지. 따라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다만 얘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얘는 경매를 넣고요. 경매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요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요거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압류. 못 팔아먹어요. 이렇게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세 가지 부합물 종물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목적물이 압류된 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합물 종물 과실이 있고요. 한 장 넘기면 양가로 4번에 저당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라고 해서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보존 등기자의 수목에 있다는 임목, 명인방과 같은 수목, 수목에 있다는 미분리 과실, 농작물 여기에 효력이 미칠 리가 없습니다. 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은 토지의 부합물도 종물도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여기에 미칠 리가 없을 겁니다. 그게 양가로 4번이고요. 물상대는 아까 개념 간단히 말씀드렸었어요. 그 개념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저당권 효력의 첫 번째 범위의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머리 좀 식혀서.